안녕하세요. 혹시 집 살 때 말이죠. 서류는 다 됐는데,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좀 부족하시네요. 이런 말 듣고 좀 당황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네, LTV나 DTI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꼭 마지막에 이 DSR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이게 대체 뭐길래 마지막 관문처럼 딱 버티고 있는지.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제공해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DSR이 뭔지, 왜 최종 규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나올 스트레스 DSR까지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내용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DSR.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연봉 대비 빚 갚는 능력 제한선?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연소득의 일정 비율, 지금 은행권은 보통 40% 정도인데요. 이 비율 넘게 1년 동안 모든 대출의 원금이랑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갚도록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려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장치라고 봐야겠네요. 네, DTI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DSR은 기존 주담대 외에 다른 모든 대출의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쳐서 보거든요. 원금까지요. DTI는 주로 이자만 받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핵심 차이예요. 그래서 DSR은 실제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전체 부채를 다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빚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카드론,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거의 모든 금융 부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거의 다네요. 근데 예외도 있다면서요? 그건 뭔가요? 네, 중요한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 빠져 있고요. 근데 이건 뭐 곧 포함될 거란 얘기도 있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들. 정책 상품들. 네, 그리고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 대출 같은 것도 제외됩니다. 뭐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위험 관리 측면도 고려된 결과겠죠. 그렇군요. 이제 그럼 제일 궁금한 DSR 계산,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공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연간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곱하기 100. 네, 공식은 그런데 분모인 소득은 뭐 비교적 명확하죠. 근데 문제는 저 분자, 원리금 상환의 계산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숨겨진 규칙들이 있거든요. 특히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 이게 좀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실제로는 만기가 짧은데도 DSR 계산할 때는 다르게 본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함정인데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 실제 만기가 1년짜리라도 DSR 계산할 때는 이걸 마치 5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는 것처럼 간주해서 계산을 해버려요. 5년이요? 그냥 가상으로 그렇게 길게 잡는 건가요? 네, 가상의 짧은 만기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 계산할 때는 매년 원금 1천만 원 하고 이자를 갚는 걸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실제 부담보다 DSR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거죠. 와, 약간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네요. 이 돈 5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단기 대출의 위험을 좀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은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쓰지도 않은 금액까지 잡힌다고요? 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쓴 금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약정 한도 전체를 빌린 돈으로 보고 신용대출처럼 똑같이 가상의 짧은 만기, 보통 5년을 적용해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정말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마통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썼어도 네, 그래도 DSR 계산할 때는 5천만 원 대출이 있는 걸로 보고 매년 1천만 원씩 원금을 갚는 걸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예상 못한 복병이네요. 그냥 비상용으로 만들어 둔 건데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니. 그렇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DSR 계산하다가 하게 되는 거죠.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직장인은 세전 총급여, 사업자는 경비 빼고 난 순소득 이걸로 보죠. 여기서 또 절세하면 소득이 줄어서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그런 딜레마도 있고요. 네, 맞아요. 소득 증빙이 좀 어려우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아니면 카드 사용액 같은 걸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건 인정 비율도 낮고 연 5천만 원 한도도 있어서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DSR 어떻게 관리해서 한도를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겠죠? 그럼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분자, 즉 빚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요. 네, 모든 빚을 그냥 막 갚는 게 아니라 DSR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까 가상의 짧은 만기 때문에 DSR 비중이 뻥튀기 되는 그런 대출들부터요. 정확합니다. 최우선순위는 단연 카드론이고요. 그 다음이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아예 안 쓴다면 한도를 줄여버리는 게 확실한 방법이죠. 아, 한도 자체를 줄이는 거군요. 네, 이런 단기성 고부담 부채를 먼저 정리하는 게 이자 아끼는 것보다 DSR 비율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DSR 다이어트의 지름길인 셈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 같은 거고 마지막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주담대 순서가 되겠죠. 분모인 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소득 합산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소득 분모가 커지니까 DSR 한도가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빚도 같이 DSR에 합산된다는 거고요. 아,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부부 양쪽 다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유리하고 세부 조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출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30년 만기를 40년, 요즘은 50년짜리도 나오는데 이렇게 늘리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드니까 DSR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매년 상환액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건 총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단점이죠. 총 이자는 늘어나지만 당장 DSR 규제를 넘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미래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슬슬 도입되고 있다고요. 이건 또 뭔가요? 이름부터 좀 무서운데요? 네, 이름처럼 좀 더 빡빡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서 DSR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요? 네, 실제 내가 받는 대출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금리를 더 붙여요. 그래서 더 높은 금리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도 DSR 기준을 통과해야만 대출이 나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실제 금리가 5%라도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라면 6% 금리로 대출받는 상황에서도 DSR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그럼 한도가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을 미리 좀 반영하고 이걸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좀 더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요? 네, 2024년 2월에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했고요. 점차 확대해서 2025년 7월이면 2단계 적용으로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이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면 시행 시에는 대출 한도가 엄청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분석을 보면 연봉 1억인 사람도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이 스트레스 DSR은 정말 중요한 변수로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DSR이라는 게 그냥 귀찮은 규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당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부채 총량을 관리하도록 돕는 가계 재무의 건강 바로미터이자 금융 시스템의 안전판 같은 역할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DSR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주도적으로 재무 계획을 세우시는 데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첫걸음으로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DSR 계산기 한번 검색해 보셔서 내 현재 DSR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DSR 규제 한도에 딱 맞춰서 사는 걸 넘어서요. 의도적으로 내 DSR 비율을 좀 여유 있게 낮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게 미래에 혹시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떤 회복력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투자 기회를 잡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